안녕하십니까. 조윤병천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김영 편입학원에서 자소서 특강을 했었는데 대상자는 김영 편입학원의 주요 이제 그 캠퍼스 클래스당 보통 한 70명 정도 내외로 해가지고 5개 캠퍼스를 한 400명 정도 이 학생들한테 자소서와 학업계획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 당연히 이제 대입을 하는 여러분보다 이제 편입을 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아무래도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혹은 졸업한 친구들이니까 자소서와 학계서가 훨씬 더 엄밀하겠죠.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너무 대충 쓴다는 겁니다. 자소서와 학계서라고 하는 건 일정한 방향이 있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면 나머지 시간에 쓸데없이 자소서 학계서 때문에 고민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직접 100명 정도의 첨삭, 학생들의 자소서를 첨삭한 걸 보면서 요 글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학생들이 자주 실수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보완한다면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쓴 글들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는다면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 자소서든 학계서든.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건 그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여러분이 꼭 지켜줘야 되는 거죠. 요거만 잘 지켜준다고 하면은 그래도 자소서의 방향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가 왜 쓰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나를 소개한다. 그럼 나의 모든 걸 소개하는 게 아니죠. 그다음 학업계획서도 내가 쓰고 싶은 걸 다 쓰는 것이 아니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소서든 학계서든 이걸 통해서 교수들과 내가 연결되는 매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소서와 학계서를 통해서 2차에 면접을 보는 학생들은 더더욱 그렇죠. 1차에 자소서와 학계서로 끝내고 2단계에서 면접을 본다면 이 면접 자료가 바로 여러분이 쓴 자소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걸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교수들에게 질문 받고 싶은 걸 여기에 쓰는 겁니다. 일종의 이 부분은 여러분과 교수들을 소통시키는 자료가 되니까 이 자료를 얼마나 대학에서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인가가 합격을 좌우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하나씩 봐보면은 먼저 자소서 같은 경우 보통 앞부분에 성장 배경과 교육 배경이 나와 있는데 이거 가장 쓰지 말아야 될 게 뭘까? 그렇죠. 연대 기적 서술 1990몇 년 몇 월에 어디에서 태어났다.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지. 뭐냐면은 성장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하고 연결돼야 되냐면 내가 지원하는 과와 연결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국문과를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이렇게 썼던 친구들의 글이 있습니다. 합격자의 글이야 물론. 문학은 작가가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을 투영한다고 생각한다. 성장 과정 중 일기를 쓰는 행위는 그렇죠. 이 친구는 성장 과정에서 자기가 일기 쓴 것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어문 계열의 학과하고 연결을 해서 일기 쓰는 것이 내게 다양한 시선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과 그 다음에 작품을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주었다. 그렇죠? 일기를 내가 지원하는 과하고 연결을 한 거지. 그렇게 쓰지 않고 어디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은 뭐 하시고 이런 거 그렇죠. 이게 뭐 왕조사적 해석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그렇게 쓰는 거는 여러분들의 글의 변별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인생관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야. 인생관의 경우에도 남들이 쓰는 거 쓰면 안 되고 말 그대로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물론 그것도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과 혹은 이후에 나의 미래의 직업 혹은 나의 미래의 전망과 연결된 것이 가장 좋겠죠. 말 그대로 자소서도 가장 중요한 건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 논리적 일관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논리적 일관성은 뭐냐? 나는 이 대학을 들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일반론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논술하고 똑같이 언제나 초점에 맞고 논점에 맞는 글을 써야지 교수들이 여러분의 글을 봤을 때 이 친구가 우리 대학에서 들어와서 바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 이걸 평가하게 되겠죠. 그것 이외에 다른 걸 보여주는 게 아니지. 자, 특별활동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작년이죠. 재작년이죠. 연세대학교 노원어문과 들어갔던 친구는 이렇게 씁니다. 특별활동에 클래시 오프와 푸더프킨의 영화를 알게 되었고 따르콥스키의 영화까지 보게 되었다. 이 친구는 노원어문과 지원이잖아. 그럼 자기가 지원하는 것과 연결된 특별활동을 쓰는 게 좋겠죠. 그것과 전혀 무관한 걸 쓰는 것은 당연히 변별력이 없겠지. 적어도 내가 이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특별활동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죠. 근데 보통 특별활동하면 뻔한 얘기 많이 쓰죠. 뭐 할머니의 발을 씻겨들었다. 그 다음에 뭐
뭐죠? 어린이집, 뭐 장애우들이 있는 어린이집에 갔는데 뭐 눈물이 났다. 남들도 다 쓰거든. 그런 거는 뻔한 내용은 절대 쓰지 마. 일반론은 최악입니다. 남들이 쓸 수 있는 걸 내가 쓰는 건 논술도 역시 정확하게 변별력이 없는 것처럼 자소서와 학계서의 경우에도 그런 글들은 당연히 변별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거기에 장래 포부라든가 희망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미래에 나는 뭐 국제변호사 하게 되겠다. 이런 거 쓰면 안 되죠. 국제변호사 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왜? 꿈이 갖고 있는 구체성이 있어야지 훨씬 더 좋은 평가를 얻을 수가 있겠죠. 물론 그것은 준비를 해가야 됩니다.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루신 있죠. 루신의 작품을 읽고 그 다음에 그 작품에 감동을 받았다. 이 친구가 써와서 내가 너 이거 진짜 이 책을 읽었니?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가 이제 자소서하고 학계서를 쓰고 난 다음에 붙게 되면은 그걸 그때 읽겠다. 근데 실제로 이 친구 읽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은 자소서와 학계서를 보고 당연히 중어중문학과 교수님 감동을 받았겠지. 아, 이 친구가 루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근데 루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친구는 루신의 작품을 읽지 않았어요. 그러면 교수가 당연히 알지. 학생 같은 친구가 연세대학교 들어오면은 학생처럼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 의해서 연세대학교 학문이 무너질 것이다 하고 그 자리에서 내쫓았어. 당연하게 그렇죠. 여러분들이 볼 때도 준비된 것은 당연히 진실성과 성실성이 기반이 돼야 되는 거야. 자기가 하지 않은 걸 쓰면 안 되죠. 한 것 중에서도 선택적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지. 기타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활동도 정말 기타 활동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원 학과, 그 다음에 지원 학부와 연결된 내용을 쓰는 게 가장 좋아. 역시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은 이 친구가 우리 대학에 오기 전에 그런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지원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학업계획서에서의 지원 동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노노문학과 합격자의 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친구는 이제 편입이니까 자, 전적대학의 전공 수업에서 읽었었던 러시아 문학 작품의 대부분은 연세대학교 노문학과 교수님이 번역해서 쓰신 것이다. 번역하신 것이다. 이것이 제가 단순히 연세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연세대 노노문학과를 지원하게 된 가장 근본적 동기이다. 그렇죠. 직접적인 이유가 연세대학교에 들어가서 그다음 푸시킨의 이 시를 현대적인 한국의 언어로 바꾸는 것이 나의 목표다. 그러면 당연히 이 친구는 그 번역 작품들을 읽어야 되고 번역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본인이 준비했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입학 전형이니까 여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지원하는 과와 연결된 내용들을 쓰고 교수들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했을 때 준비된 내용들을 설명하게 된다면 합격의 확률은 더욱더 높아지겠죠. 관심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거는 뒤에 거는 연세대학교 신학과 학생이 그런데 신학과라고 하면 이제 이 친구는 이단을 중심으로 풀었습니다. 즉 이단으로 인한 가정과 교회 피해가 한국 교회에서 무시하지 못할 만큼 큰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목회 상담학, 그 다음에 발달 심리학, 전인격적인 상담을 토대로 개인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교회의 회복과 화합에. 그렇죠. 이 친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내가 신학과를 들어간 이유는 이단 척결이 논의의 초점이었어. 그럼 이단을 인식하기 위해서, 이단을 알기 위해서 조직 신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교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바로 목회 상담학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후에 전공 과목 혹은 전공으로 선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내용이 학계서와 자소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하게 교수들이 봤을 때 이 친구가 우리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목표가 명확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우리 대학이 갖고 있는 커리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 친구에 대해서 훨씬 더 선호도가 높아지겠지.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것이 아니라 자소서와 학계서라는 건 자신의 성실성과 진실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전략적으로 써주는 거야. 그렇죠. 앞뒤 이유 없이 그냥 자기가 살아왔던 거 그냥 쭉 나열하는 거. 이것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전적대학 전공과 학문적 연관관계.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 편입에서는 전적대학 전공인데 고등학생들은 뭘 물어보냐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자기가 꿈꿔왔던 희망사항이 있죠. 거기 여러분들 뭐죠? 학생부에 기록돼 있잖아. 근데 갑자기 왜 과를 바꿨는가?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원과도 바꾸고 그다음에 장래 희망을 바꿨던 이유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어야 돼. 분명히 묻겠죠. 묻는데 준비하지 않고 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 친구는 이 대학을 오고 싶고 이 과를 오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성적이 되지 않으니까 혹은 어떻게 쓰다 보니까 이 대학을 들어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래서 자기가 지원하는 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렇죠? 물론 이제 이거는 1차를 합격했을 때 일이죠. 물론 1차, 2차가 다단계 전형이 아니라 이럴 경우에 만약에 일괄합산 전형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글 자체를 쓸 때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에세이 형식으로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논술을 쓴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표현력, 언제나 단문화하는 거 잊지 말고 글을 짧게 써야지 글을 길게 쓴다고 해서 좋은 글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나 글의 구성은 논리적인 구성이 돼야 돼. 첫 번째 문장은 두 갈식으로 주제문,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맨 앞에 배치하고 뒷부분은 그분에 대한 근거로서 쓸 수 있는 내용들을 거기에 배치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읽는 사람이 명확하게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 학습 목표와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이 합격자의 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는 경제학과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졸업 후에 대학원에 진학하여 소비자 분야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싶고 최종적으로 한국소비자원 같은 소비자 관련 기관에서 이론적, 실용적 경험을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소비자의 경향을 파악할 것이다. 구체적이죠. 나는 나중에 소비자 연구를 할 것이다가 아니라 소비자 연구 중에서도 무엇, 구체적인 방향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국문과를 지원하는데 저는 한국문학을 하고 싶어요. 한국문학은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생 동안 특정 인물이나 특정 작품을 분석해도 모자랄 판에 한국문학 전체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지. 그렇죠? 그럼 뭘 어떻게 써야 돼? 예를 들어서 1920년대 카프문학 중에 임화의 뭐 전통단절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해 줘야지만 이 친구가 이 부분에 대한 정말 관심을 갖고 있었구나. 물론 이 부분은 면접에서 물어보겠죠. 그럼 면접에서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그렇죠? 그게 바로 여러분의 성실성과 진실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소서와 학계서 구성 요소별 핵심 요소라는 건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걸 조금 더 구체화해 본다면 성장 배경 및 교육 배경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아까 연대기적 서술을 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성장과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자신에게 영향을 미쳤던 경험 이걸 써줘야 돼. 논술로 말하면 이건 현상이죠. 그리고 그것의 의미,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써줘야지 이런 거 했습니다는 기술밖에 되지 않죠. 그것에 분명히 자소서 학계에서 보면은 본인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경험하고 그것을 배운 바를 기술화시오라고 되어 있죠. 내포된 의미를 써달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특정 경험을 했다면 그 안에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교훈이 무엇인가를 써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생관도 모호하게 쓰지 마세요. 이거 일반적인 인생관이 아니라 차별화된 인생관이 중요하죠. 저는 작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 작은 거. 맨 첫 번째 문장이야 이게. 작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해놓고 작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논거 자체와 내가 나중에 할 분야와 아니 언어라고 하면은 언어가 갖고 있는 디테일한 차이에 대한 이해까지 연결할 수 있겠죠. 그렇지? 그런 것들을 써줘야 된다. 특별활동은 역시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자신의 지원 내용과 연관된 특별활동을 기술하는 게 좋고 장래포부도 앞부분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그렇죠. 이거 너무나 넓은 논술도 마찬가지죠. 일반론, 상식적이고 통념적인 거 써봤자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해도 작년에 편입 학생들조차도 이렇게 쭉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도 글을 써온 거 보면 문장이 안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그리고 성의가 없는 거 가장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이런 거 쓰면 주위에 선생님한테 갖다 주지요? 선생님한테 갖다 주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선생님한테 주고 그걸 교정받겠다가 아니라 내가 완벽하게 써놔야 돼. 완벽하게 써놓고 난 다음에 선생님한테 갖다 줘야지 도움이 되지.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을 바꿔주는 정도의 수준의 글로 쓴다면은 어차피 첨삭 받아봤자 의미가 없고요. 그것은 자기의 언어로 써야 되잖아. 그 쓸데없이 무슨 컨설팅 업체 이런 데 가서 비싼 돈 내봤자 다 티가 납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서도 그 컨설팅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기의 언어로 바꿔줘도 왜? 고등학생이나 재생 정도의 의식이 그 의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범주가 정해져 있거든. 그 범주에 해당되는 어휘가 아니라 말 그대로 50대, 60대가 쓰는 어휘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지나치게 전문적 용어가 들어가 있다. 무조건 티가 나죠. 그런 건 자기가 떨어지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활동. 역시 변별력 있는 자기만의 활동인데 고등학교 시절에 무슨 변별력 있는 활동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에는 자기가 했던 것 현상은 약하게 써도 되죠. 아까도 일기 같은 경우 누구나 다 쓰는 거잖아. 이때 중요한 것은 이것에 내포된 의미를 그죠? 자기가 구체적인 언어로 쓴다면 변별력이 있게 되는 거지. 고등학교나 재수할 때
우리가 했던 활동이라는 게 뻔하잖아. 그럼 뻔한 활동을 뻔한 언어로 쓰면 안 되고 뻔하지만 그것에 내포된 의미를 창의적으로 규정해 주는 것이 변별력이 높은 글이 되겠지. 역시 여기에서도 창의성이라는 게 당연히 들어가죠. 그러니까 나는 학생들한테 자소서와 학기서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첫째,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되죠. 누가 보더라도 나는 이 대학에 들어오고 싶었다라는 것이 텍스트, 여러분이 썼던 텍스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건 성의가 없는 거야. 성의가 없다라는 것은 내용을 읽어보면 알죠. 뻔한 내용들 자꾸 갖다 붙이는 거. 그럼 결코 좋은 그렇죠 인상을 주지 못하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학업계획서의 구성 요소, 지원 동기, 지원 동기는 이후의 내용에 대한 방향. 그렇죠. 맨 앞에 내가 이 과를 왜 지원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명확해야지만 뒤에 나와 있는 글의 방향이 결정되거든. 지원 동기가 애매하면은 감상적이고 모호한. 특히나 아버지가 이거 내가 정말 많이 봤는데 우리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셔서 저도 경영학과를 오게 됐어요. 난 떨어지겠다는 의지와 똑같은 거야. 경영학 중에서도 본인이 배우고 싶은 걸 써야죠. 경영학 중에서 마케팅 중에서도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지 그 정도까지 준비하지 않고 무슨 경영학과를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관심 학문 분야도 마찬가지야. 자신의 지원과 연관된 관심 학문 분야를 기술하고 그 학문에 대한 관심의 구체적 근거. 이건 어디에 나와 있을까? 대학에 나와 있는 그렇죠. 그 대학 커리큘럼을 적어도 봐야 되고 당연히 재수와 고3 학생들은 커리큘럼을 보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잖아. 적어도 그래도 커리큘럼 상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이 과에서 이걸 공부하고 싶다라고 얘기한다면 교수들이 봤을 때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성실성과 성의를 갖고 있는 그런 친구가 되죠. 그렇죠? 자, 그 뒤에 보시면 이 전적대학은 이제 편입한 학생들이니까 여러분들은 관계가 없고요. 그 뒤에 게 중요하죠. 학습 목표 및 계획. 이거 역시 많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대략적인 학습 목표와 계획은 교수들에게 실망만 안겨준다. 그렇죠. 이거 보면 알지. 얘 진짜 준비 하나도 안 했구나. 구체적인 학문 분야. 그렇죠.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써줘야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평가와 혹은 질문이 학생들의 지원 의도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변별력 높은 글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뒤에 자소서와 학계서에 대한 비판적 그리고 논증적 접근이다. 아까 얘기했던 논리적 접근은 뭔가?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이건 단순한 에세이로 쓰면 안 됩니다. 자소서는 명확한 주장, 매 질문마다 첫 번째 문장을 답으로 생각하세요. 마치 논술처럼. 그렇게 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해 준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소서는 자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설득. 내가 나의 일반적인 속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학 이과에 지원하기 위해 준비된 나를 보여주는 거지. 나는 굉장히 여러 내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나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언제나 첫 문장은 명확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다 선정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야지 시선을 끌 수가 있고 근거는 근데 구체적이어야죠. 현상과 개념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건 자소서와 학계서 같은 거는 어떤 걸 하겠다. 이유는 이렇게 들어가. 어떤 경험이 있었다. 배운 것은 무엇이다. 그렇죠. 내포된 의미를 내가 설명해 줘야 되죠. 당연하게 여러분들은 뻔한 비슷한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독창적 해석이 중요하다. 그러면 사실 이 부분에서 학생들의 글을 본다는 건 이 친구의 표현력과 문장력, 논리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 글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의식이 들어가 있는 거죠. 논술도 마찬가지잖아. 논술도 여러분의 글은 여러분의 의식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야. 당연하게 내 의식이 반영된 글을 함부로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형식에 맞춰줘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이제 남들이 쓸 수 있는 거 보면 알죠. 남들이 쓰는 거 뻔한 거. 그 다음에 자기만의 고유한 사고와 의식 개입된다. 반복적이지. 독창성은 뭘 의미할까요? 구체성을 얘기해. 논술에서도 독창성은 논제의 요구 조건과 무관한 게 아니라 논제가 요구하는 아주 디테일하고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썼을 때 우리는 그것을 독창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죠. 내가 여기 이렇게 썼는데 대충 쓴 자기소개서 일련의 고성을 물거품으로 만든다. 거기야 대학을 졸업했던 그 학사 편입했던 친구들도 이렇게 대충 쓰는 친구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리고 이거는 시간을 또 너무 많이 투자하게 되면 수능과 그다음에 이후 논술에도 부담이 되죠. 하루 날 잡아서 명확하게 자기가 쓸 수 있을 만큼 맥시멈으로 써보고 그다음에 주위의 선생님들한테 문제점 지적받고 또 쓰고 이게 기간을 정해줘야죠. 무한정 쓰게 되는 친구들 정말 많은데 기준을 몰라서 그렇죠.
그 기준을 모르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의 이론과 응용이라고 되어 있죠.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사실 쓰려고 하다 보면 내가 뭘 하고 사는지 잘 모르죠. 그 다음에 나는 나로서 존재하고 나로서 존재해왔고 나는 나로서 존재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업계획서든 자기소개서든 내가 그 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규정된 나를 명확하게 써줘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학업계획서의 이론과 응용 2번인데요. 당락은 세분화와 구체화라고 되어 있죠. 글을 쓰다 보면 명확성이 떨어지는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각각의 글에서 명확성이라는 것은 요구 조건에 맞는 바로 그런 글이죠. 근데 요구 조건과 무관한 글이 정말 많아. 논술도 논제와 무관한 글이 많은 것처럼 학계서와 자소서를 보면은 학계서와 자소서와 전혀 관계없는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계서와 자소서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면 써봤자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앞부분 다시 정리하면 문장은 단문화 절대 잊지 말고 짧게 쓰세요. 그 다음 어휘와 개념을 명확하게 써주세요. 그 다음에 문장의 구성은 명확하게 앞에 게 언제나 그렇죠. 주제문인 것처럼 쓰고 뒤에 건 거기에 뒷받침 문장이 된다. 내용은 창의적으로. 알겠죠? 요거 뒷부분에 선생님이 자료실에다가 합격자의 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합격자의 자기소개서를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은 그걸 보고 자소서는 이런 식으로 써야 방향이야 방향. 이걸 베끼어도 안 되죠. 이 베끼는 건 정말 바보죠. 이런 식으로 글을 썼구나. 방향을 이해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방향을 보고 글이라고 하는 것이 자소서가 이 정도의 엄밀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앞부분에서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거에서 핵심은 자소서는 교수들과 나를 연결해주는 소통의 도구이다. 그리고 그 도구는 언어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언어의 엄밀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목적의식이 중요하다. 그 안에서 내가 지원하는 과에 대한 준비를 보여줘야 되고 실제 그 자소서를 쓰는 중간중간에 완결된 글로 써야 되지만 교수들의 질문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야지 시험장에 가서 내가 떨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 텍스트를 준비한 텍스트를 물어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려면 자소서가 그만큼 성실하고 건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할 텐데 요거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자소서에 대한 러프하게 자소서는 이 정도다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해 준 것이고 적어도 자소서의 방향이라도 잡을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요걸 준비했으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만약에 자소서를 쓰다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선생님이 첨삭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문과 답변에 그 메가스터디 조인병 채널에 올리시면은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는 그쪽에 올려주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어쨌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보다 변별력 있는 글을 쓰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소리의 목적에 맞는 글을 쓰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 좋은 결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